중국 문자의 이해, 자연의 변천 7, 초서.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배울 한자를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 마우스를 올려서 확인해 보세요.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내용을 잘 읽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초서의 기원, 특징, 유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무기류에 관련된 무수 글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잘 숙지하고 학습을 시작해 보세요. 워밍업. 중국 문자 2의 제5주차 제1한 강의입니다. 이 시간에는 중국 한자, 중국 문자인 한자의 그 서체 발전 과정 중에 초소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초소는 문자가 탄생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문자를 좀 급히 빨리 쓰는 방법이 바로 초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표의 문자인 단점인 필액의 복잡함과 난해함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흘려서 빠르고 간단하게 쓴 서체인 초서, 즉 오늘날 볼 수 있는 형태의 초서는 대략 예서가 한참 번성하던 한나라 시대에 함께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서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부수에 대해서는 무기와 관련된 부수 혹은 농기계 이러한 부수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초서에 대한 이해. 그러면 우리 함께 초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초서의 기원에 대해서 우선 살펴봅시다. 초서는 아주 거칠고 단정하지 못하다, 좀 초솔하다, 대충대충하다, 빨리하다, 이렇게 흘려서 쓴 서체를 뜻합니다. 즉, 표의 문자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필액의 복잡함과 난해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흘려서 빠르고 간단하게 쓴 서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규격을 갖춘 서체인 예서에서 해서로 발전하였지만 글자를 쓸 때 너무 복잡해서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죠.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서체가 바로 초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한자가 생기면서부터 이 초서는 생겨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이 초서라는 것은 예서 시대에 나온 초서, 그리고 오늘날 많이 쓰고 있는 해서에 대한 초서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초서는 예서 시기에 나온 초서 혹은 해서 시기에 탄생된 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징은
한자의 규격성과 복잡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왔죠. 그래서 글자의 윤곽이나 일부분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어떠한 글자의 그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구체화해서 나타낸 것이 바로 초서이다. 전체적으로 획을 연결해서 아주 신속하게 쓸 수 있게 만든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볼 수 있는 형태의 초서는 예서가 한참 많이 쓰이던 한나라 시대에 함께 등장하였다. 즉 예서를 초서화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해서를 초서화한 것,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초서는 즉 해서를 초서화한 것들이 대부분이겠죠. 또 다른 특징은 초서를 크게는 초기에 나온 장초, 그리고 동진시대, 즉 왕이지가 한참 활동하던 금초, 그리고 당나라 때의 광초, 이렇게 단계별로 혹은 유형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발전하지만 그에 비해서 실용성이 강조돼야 할 부분에 오히려 실용성이 결여가 되고 사실 예술성이 더 부각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초서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필기 형태로 인해 다양하게 발전한다. 하지만 도리어 실용성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즉 지나치게 간략화돼서 현대까지 예술적 대상으로 다양하게 발전됩니다. 하지만 그 본래의 가치인 실용적 가치를 잃어버리는 단점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해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해서가 아니라 행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행서가 발전 과정 속에 초서보다 오히려 뒤에 했다는 것이 좀 의아하죠. 그 부분의 설명은 또 다음 시간에 이루어질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유형별로 초서를 장초, 금초, 광초로 나뉘었는데요. 이 장초와 금초, 광초는 시기별로 시기의 발전 과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한 그 형태가 아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시기별 유형, 발전 과정의 유형, 형태의 다른 형태, 다른 유형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장초는 초기의 초서체로 진말 한초, 즉 예서체를 간략하게 흘려쓰기 시작하면서 발생하였다. 그 장제가 즐겨 써서 장초라고 한답니다. 당시 황제였던 장제가 즐겨 썼다. 그래서 장초라고 한다. 두 번째 금초, 즉 후한에서 동진시대에 장초에서 발전해 아주 독자적인 서체의 틀을 완성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초서의 의미죠. 대표적인 사람이 왕이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기는 이미 해서가 보편화된 시기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금초가 바로 이러한 형태가 될 수 있겠네요. 다음은 광초입니다. 광초는 그 광자가 사실 미칠 광자지 않습니까? 마치 미친 듯이 아주 거의 거침없이 아주 끊어짐 없이 이어쓴다는 형식이고요. 주로 당나라 때 많은 그 서인들이, 서예가들이 이러한 광초를 썼는데요. 주로 술에 취하거나 뭐 그러한 형태로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쓰는 형태, 이런 형태의 글씨가 광초라고 합니다. 그 형태, 그 이미지들을 본다면 작게 쓴 글씨들 주로 금초 형태 많이 남아 있고요. 광초는 물론 큰 글씨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장초의 형태는 주로 오래된 예서체의 어떤 양식을 많이 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굉장히 빨리 흘려쓴 알아보기 힘든 형태의 정도의 흘려쓴 서체가 초서인데 오히려 실용성이 떨어져서 예술적 가치가 많이 부각되는 경향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기류 관련 부수 글자
예, 그럼 다음으로는 무기류와 관련된 부수 글자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활궁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해서, 예서, 오늘날 문자인 해서, 예서를 통해서도 쉽게 추정을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활의 모양을 잘 묘사한 글자가 이 활궁자인데요. 각골문과 금문을 보면 훨씬 더 활의 모양, 즉 가운데가 불룩하게 되어 있는 활의 모양을 본뜬 글자임을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활을 나타내고요. 음은 궁, 병음은 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 고사성어 중에 궁궐시준이란 말 한번 봅시다. 즉 궁궐, 궐은 부러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진, 시는 화살이고요. 진은 다하다, 없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활은 부서지고 화살은 다 없어져, 화살이 다 없어졌다는 뜻으로 힘이 다하여 어찌할 도리가 없음을 뜻하는 말이 바로 궁궐시준이란 표현을 씁니다. 다시 한번 이 활궁자 의미를 되새겨 봅시다. 즉 가운데가 불룩하게 되어 있는 활의 모양을 본뜬 글자가 활궁자이다. 따라서 이 글자는 상형 글자임을 우리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겠죠. 다음은 활과 관련된 글자이죠. 이거는 화살을 나타냅니다. 즉 화살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맨 윗부분은 화살의 촉, 중간 부분은 화살의 대, 아래 부분은 화살의 날개, 즉 날아가는 제일 뒷부분이죠. 이 글자는 오늘날 예서와 해서 속에서는 이게 화살인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화살 같기도 한데 하지만 우리가 소전의 모양만 봐도 확실히 앞에 부분이 화살촉 부분, 뒷부분이 활개의 날개 부분임을 여러분들 추정할 수 있고요. 각골문과 금문을 보면 확신을 할 수 있죠. 즉 화살의 모양을 본뜬 글자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글자는 각골문과 금문을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 즉 윗부분은 화살의 촉, 중간은 화살의 대, 아래는 화살의 날개 부분을 묘사한 것임을 여러분들 여실히 볼 수 있죠. 거기에서 여러분들 뜻을 살펴보면 화살, 음은 시, 병음은 스라고 합니다. 고사성어로서 상호, 봉시란 말이 있습니다. 즉 상자는 뽕나무 상자, 그리고 호는 활, 그리고 봉은 쑥이죠. 시, 즉 뽕나무 활과 쑥대, 쑥으로 만든 대, 쑥대로 만든 살이라는 화살이라는 뜻으로 남자가 뜻을 세움을 뜻할 때 이 상호봉시라는 말을 쓴답니다. 좀 어려운가요? 여하튼 이 화살 시자, 화살 시자는 화살촉, 화살대, 화살 날개를 형상한 글자이다. 상형 글자입니다. 다음은 창모자입니다. 지금 다 무기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글자도 위가 뾰족하면서 옆으로 굽은 세 개의 날개의 삼지창을 말하죠. 세 개의 날이 있는 창을 본뜬 글자이다. 그래서 뜻은 창, 음은 모, 병음은 마오라고 합니다. 삼지창을 본뜬 글자. 이 글자도 글쎄요, 금문과 소문, 소전 보고 추측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그렇게 보이는데요. 예서와 해서 크게 다르지 않죠. 거기에서 우리 성어를 본다면 모순당착이란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모가 바로 이제 삼지창, 창을 말하고요. 순이 방패입니다. 즉 여러분들 이 고사성어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창과 가장 좋은 방패를 파는 사람, 서로가 이거 찔러서 안 들어갈 것이 없고 또 막아서 뚫리지 않는다. 서로가 모순되는 이런 말을 한 이러한 성어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순당착, 줄여서 모순이란 말 쓰죠. 즉 같은 사람의 문장이나 언행이 앞뒤가 서로 어그러져서 모순됨, 서로가 맞지 않음을 말할 때 우리가 모순 혹은 당착, 모순당착 이런 표현을 쓴답니다. 예, 이 글자도 상형 글자이죠. 예, 다음 글자는 창과자입니다. 즉 손잡이가 달린 긴 자루 끝에 갈고리 모양의 그 칼날을 붙인 창의 모양. 즉 갈고리 모양의 칼날이 있는 창을 말할 때 이 창과자를 씁니다. 앞에서 설명한 창 모자는 뭐죠? 삼지창을 말했죠. 이 글자는 갈고리 모양. 갈고리 모양의 칼날이 담긴 창을 나타낼 때 이 과를 쓴다. 예. 그래서 뜻은 창, 음은 과, 병음은 꺼라고 합니다. 예. 이 형태는 각골문, 금문, 소전, 그리고 예서, 해서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고요. 어떤 형태를 봐도 이거는 창의 형태, 칼날이 위에 달린 창의 형태를 본뜬 글자라고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글자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거기 고사성어 중에 도치간과란 표현이 있는데요. 도치란 말은 도가 거꾸로 치는 놓을 치자, 간과, 즉 무간과는 방패간자 혹은 무기과자. 그래서 어떤 무기를 거꾸로 든다는, 거꾸로 놓는다는 뜻으로 전쟁이 없어지고 세상이 평화로워졌다는 뜻을 말할 때 도치간과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이고 이러한 세상이 오면 좋겠죠. 이 글자, 이 창과자도 마찬가지로 상형 글자입니다. 모양의 형태를 그려낸 글자. 다음은 방패간자입니다. 이 글자는 방패를 손으로 쥐고 있는 모양. 이것도 여러분들 추측하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은 글자 중에 하나죠. 간과, 그래서 무기를 나타낼 때 간과 많이 씁니다. 방패와 창. 그래서 뜻은 방패, 음은 간, 병음은 깐이고요. 예. 갑골문, 금문, 예서, 해서, 마찬가지, 원래 의미를 추측하기에 어렵지 않고요. 상형 문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고사성어인 구국간성이라는 말을 한번 봅시다. 구국이란 말은 구할 구자, 나라국자,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고요. 간성은 방패와 성, 이런 의미인데, 즉 나라를 구하는데 방패와 성이란 뜻, 방패도 막는 것이고 성도 외부의 그 침략으로부터 막는 구실을 하죠. 그래서 나라를 구하여 지키는 믿음직한 군인, 믿음직한 인물, 믿음직한 사람, 위인, 이런 사람들을 구국간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음은요, 도끼 근자입니다. 즉, 이 글자도 결국 창이나 삼지창이나 일반 앞부분에 칼날이 있는 창이나 다 무기류, 혹은 이게 나무를 할 때 나무도 할 수 있고요. 농기구 역할도 하고요. 마찬가지 여기서 말하는 이 글자도 그런 류의 글자 중에 하나인데요. 즉, 이 글자는 도끼를 형상한 글자입니다. 즉, 도끼 근자라고 하고요. 즉, 이 글자는 앞에 과자처럼 긴 자루 끝에 앞에는 긴 창의 앞에 칼날이 있는 거였죠. 이건 긴 자루 끝에 도끼날을 단 도끼 모양. 예전에 도끼가 전쟁에 나갈 때 커다란 무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또 일반 가정에서 또 우리가 가정에서 땔감이나 혹은 난방을 할 수 있는 나무로 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그 농기구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떤 기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하튼 나무를 하는 기구 혹은 전쟁에 남을 해할 수 있는 어떤 도끼, 무기로서의 도끼, 두 가지 뜻 다 해당합니다. 예, 뜻은 도끼, 음은 근, 병음은 진인데요. 이게 또한 의미가 더 확대되어서, 그러니까 어떤 양을 나타낼 때, 그 수량 양을 나타낼 때 어떤 부피, 무게를 나타낼 때 이 근을 사용하죠. 거기 고사성어 중에 천근역사란 표현을 한번 볼까요? 즉, 천근. 여기서 근은, 어떤 무게를 나타내죠. 천근을 들어 올릴 만한 역사, 뛰어난 장수를 바로 역사라고 합니다. 천근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만한 장수, 즉, 힘이 아주 센 사람을 말할 때 천근 역사란 말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각골문, 근문, 소전, 예서, 해서의 형태를 보면, 이 글자가 도끼 모양임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도끼 형상한 모양을 그려낸 글자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칼도자입니다. 도끼, 또 유사한 게 또 칼이 있죠. 이거는 긴 칼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면 채도, 즉 부엌에서 쓰는 칼, 혹은 과일을 깎을 수 있는 칼, 이런 종류의 칼을 얘기할 때 이 도자를 씁니다. 즉 칼날이 굽은 칼의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대신에 긴 칼은 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윗부분은 자루, 아랫부분은 칼. 즉 칼 자루와 그 칼날 부분이 검처럼 긴 것이 아니라 짧은 그 칼을 말할 때 이 칼도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뜻은 칼, 음은 도, 병음은 따오라고 합니다. 이 글자도 각골문, 근문, 소전, 예서, 해서의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칼에 자루가 달린 칼의 모양을 형상하였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글자입니다. 여러분 소리장도란 말 그거 한번 봅시다. 즉 웃음소자, 속리자, 그리고 감출장자, 칼도자, 즉 웃음 속에 칼을 감춘다? 란 말은 좋게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어떤 칼을 갈고 있는 뜻을 말할 때, 해칠 뜻을 가질 때 이런 말, 소리장도란 말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이 칼도자도 마찬가지 상형 글자입니다. 다음은 주살익입니다. 즉, 이 글자는 어떻게 보면 창과자와 유사하죠. 창과자와 유사한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끈이 하나 더 달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주살, 실이 달린, 끈이 달린 어떤 화살의 모양을 본뜬 글자가 이 주살익자입니다. 비슷하게 생겼나요? 즉, 우리가 쭉 보면 창과자라든지 쭉 보면 칼도자 등등 화살시자, 이 무기류 혹은 도구류 이러한 글자들 보면 그러한 도구나 무기들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잘 형상화한 글자임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 글자도 마찬가지 주살, 즉 실이 달린 화살의 모양을 잘 본뜬 글자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골문, 근문, 소전, 예서, 해서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맵다, 신. 맵다. 맵다라는 의미인데 왜 여기에 분류가 됐을까요? 자원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죄수나 노예의 얼굴에 낙인처럼 검은 표시를 할 때 예전에 인두를 지닌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문신을 새긴다든가 어떤 옥살이하는 재수를 나타낼 때 그러한 그 바늘로서 문신을 한다든가 인두로 찢어서 어떤 표시를 하거든요. 어떻게 써요? 굉장히 괴롭겠죠. 굉장히 힘들겠죠. 여기서 맵다라는 의미는 1차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괴롭다, 뭐 이런 의미에서 온 겁니다. 거기에서 맵다라는 의미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맵다라는 것이 혀에서 느끼는 감각, 이것이 이러한 것은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에서 그 발전 확대되어 이 혀끝의 어떤 감각을 나타내는 맵다까지도 쓰이게 됐다고 여러분들 추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각골문, 금문, 소전 혹은 예서 해서 즉 얼굴 이마에 어떤 문신을 혹은 인두로 지지는 것을 표시하는 것을 나타낸 글자라고 학자들은 보고 추측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맵다 신, 병음도 신 상형 글자입니다. 다음은 갈고리 구월자. 위에서 아래로 어떤 뚫고 있는 것을 형상화할 때 이 글자를 사용하죠. 갈고리를 나타내고요. 궐이라고 합니다. 병음은 쥐회라고 합니다. 낱글자로 사용되지 잘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글자 속에 부분으로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숟가락 비 혹은 비수비. 이 글자는 밥을 드는 숟가락이나 혹은 고기를 베는, 즉 날카로운 어떤 칼을 나타내는 작은 칼을 나타내는 그것을 나타낼 때 이 글자를 쓰는데요. 즉 기원은 밥그릇을 숟가락을 모방하였다. 혹은 어떤 날카로운 비수를 작은 칼을 본땄다. 이러한 학설들이 있는데 뭐 어떤 것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숟가락, 오늘날은 숟가락이라는 의미 혹은 비수라는 의미 두 가지 다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뜻은 숟가락, 음은 비, 중국어 발음도 비라고 합니다. 이 글자도 상형 글자에 속합니다. 다음은 장인공자입니다. 장인공자인데 오늘날에서 이 의미는 어떠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나타낼 때 이 공자를 쓰는데요. 즉 노무를 하는 사람들을 주로 많이 쓰죠. 본래 이 글자 유래는 그 칼날이 둥글고 손잡이가 달린 칼의 모양에서 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러한 그러한 도구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다라는 뜻이 된 글자가 이 장인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것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에서 유래가 됐고요. 그래서 오늘날엔 장인, 음은 공, 중국 병음으로는 꽁이라고 합니다. 각골문, 금문, 소전, 예서 등등에서 이 글자는 어떤 손잡이가 달린 칼의 모양, 기구의 모양임을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쟁기를 나타낸 쟁기뢰 혹은 보습뇌라고 하는데요. 잡초를 캐고 밭을 일구는 나무로 된 연장인 쟁기, 즉 금문을 보세요. 쟁기 같습니까? 그 쟁기를 형상한 글자가 이 글자이다. 물론 단독 글자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다른 것과 결합돼서 농기계, 보습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쓰다 용자입니다. 이거는 점치다란 복자와 맞다는 중자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점을 쳐서 맞으면 반드시 시행했다는 의미에서 쓰다, 사용하다는 의미가 왔다고 합니다. 즉 뜻과 뜻이 만나서 이루어진 글자, 회의 글자로 학자들은 판단을 합니다. 음은 쓰다, 후는 쓰다, 음은 용, 병음은 용입니다. 비슷한가요? 다음은 그물망자입니다. 물고기나 새를 잡는 그물의 형태, 즉 별이와 그물코,
거기에 코의 형식, 그죠? 각골문, 근문, 소전, 예서, 해서 어때요? 그물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글자는 그물의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주로 어떤 글자의 부분으로 부수 글자로 많이 쓰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퀴즈는 총 3문제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이 아닙니다. 오늘 학습한 주요 내용입니다. 학습 정리를 통해 오늘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꼭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영의 변천 7, 초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